네. 자, 행정쟁송에 관한 요 교재에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 소송, 민증소송,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사자 소송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토막을 낼 수 있죠. 하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어야 되는 거죠. 또 한 토막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행정 주체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소송하고요, 민사 소송하고 구별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잖아요. 민사 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재만 다를 뿐이지, 공법상 법률관계냐 사법상 법률관계냐 이런 소재만 다를 뿐이지 민사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을 구별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은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고요. 민사소송은 사실은요, 사법상 당사자소송이죠. 민사소송은 사법상 당사자소송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행소송하고 형성소송하고 확인소송으로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사자소송도요, 이행소송하고 형성소송하고 확인소송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소소송하고, 이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제가 만났을 때 행정소송의 주간소송, 은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소송하고 이 민사소송하고 상당히 이게 소송의 유형이 소재만 다를 뿐이지 같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도 어렵고, 이게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어느 쪽인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공사법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공사법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 소송하고 이 민사소송 구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소송의 관행, 법원의 관행이 실무 관행에 의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같은 사건인데 민사소송으로 취급할 건지 당사자소송으로 취급할 건지의 이 지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취급하는 거죠. 당사자소송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동안의 법원의 실무는 이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지향적인 사고 방식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급부행정이라든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가급적 당사자 소송 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사고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테마가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식어 없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뭐냐? 원래는 항고 소송이에요. 내용상으로는 항고 소송인데 그 형식만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 뒤에 보면은 이 395페이지 보면은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금 증감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토지 수용이 되면은요, 그죠? 토지 수용은 원래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토위라고 그러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토지수용. 저기 행정법 2에서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절차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서로 이제 그 토지의 수용액을 정하는 거, 보상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부터 정해야 되냐면은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수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정할 거는 수용을 한다라면 보상액은 얼마냐죠. 그 두 가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요. 그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죠? 합의제 행정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용 재결. 보통은 이제 그냥 재결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토위의 재결을 중토위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토위의 재결을 바로 그죠? 항고소송을 재결이 처분이잖아요. 그죠? 처분이죠. 그리고 이의재결이라고 그래요. 이의재결. 이의재결은 뭐예요? 행정심판의 결과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그죠? 지토위의 재결에 대해서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항고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토지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바로 항고소송을 하거나.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원고가 선택하면 돼요. 이건 너무 쉽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요, 자기 땅의 수용액을 1,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 시행자는요, 5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정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750억 원으로 이 재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는 아까 수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그죠? 두 번째는 수용한다면 보상액은 얼마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토지 소유자도 지금 불만이 있고 사업 시행자도 불만인 거죠. 그죠? 근데 사업 시행자는 그냥 수용을 했어요. 그래? 750억 주자. 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죠? 불만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겠죠? 피고는 누가 돼야 돼요? 피고는 처분청이죠. 처분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무슨 소송?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750억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네? 한 8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800억을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 전에 일부 취소에 관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이 수용재결 전체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토위로 다시 오겠죠. 그럼 기속력에 의해서 기속력, 방금 전에 설명한 그 기속력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보상금을 다시 책정해야 되죠. 751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또 소송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752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또 소송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또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법원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거를 핑퐁식 소송이라고 해요. 핑퐁식 소송. 이거는 뭐 당연히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핑퐁식 소송이에요. 핑퐁식 소송. 답안제, 공식적인 시험에 답안제 핑퐁식 소송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핑퐁식 소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지혜들이 필요하죠. 지혜들이 필요하죠. 항고소송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항고소송을 했더니만 핑퐁식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과거에 토지 소유자가 원고잖아요.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1이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피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요. 청구 취지가요. 피고 1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요.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 2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근거는 없지만 이 1,000억 원에서 750억을 빼는 거죠. 250억에 대한 거를 직접 이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소송으로 하자. 그러면 무슨 소송이 돼요? 공동소송이 되는 거죠. 이 공동소송이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사법시험 볼 때는요. 이 소송의 유형에 대해서 이게 공동소송이긴 공동소송인데 합의를 확정돼야 되잖아요. 같은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두 소송이. 결론이 다르 나면 안 되잖아요. 항고소송은 패소하고 요거는 승소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과연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민사소송법 학자들끼리 다투고 행정소송법 학자들은 행정소송법 학자들끼리 다투고 해가지고 막 견해가 뭐 6개인가 7개인가 막 난립을 해요. 걷다 판례는 또 판례대로 또 따로 놀고. 그래서 그 견해를 전부 다 어렵잖아요.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보상법에. 이건 없어졌죠. 바로 이 750억, 즉 수용액에 대해서 토지 보상액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이 불복이 있는 쪽이 불복 없는 쪽에다 대고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액수의 차액에 대한 지급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상금 증감소송이라고 그래요. 보상금 증감소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396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손실보상 대상인데도 불구하고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상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요 이점 하나 일단 아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는요, 그죠? 수용 여부하고요, 그죠? 보상액이 두 가지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만약에 수용 자체부터 다투겠다? 이것도 내가 이것도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토의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용은 안 다투고 수용에 관한 쟁점을 안 다투고 이 보상액만 다투겠다 라고 하면은 예컨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송의 내용은 사실은 재결 취소 소송이죠. 내용은 재결 취소 소송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송의 실질은 항고 소송인데 형식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금전 지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당사자 소송 개념이 잡혔으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개념이 잡혔으면 그러면은 다시 393페이지로 돌아와서 과연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냐? 지금은 토지보상법에 이 소송은 이제 근거가 있어요.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나뉘는데 실질의 항고 소송이니까, 그죠?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그 자체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요. 그죠? 처분의 효력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고요. 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만 다를 뿐, 사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민사소송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요. 그래서 이걸 일단 구별해야 되느냐? 아까 민사공사법 구별 부인론에서는 이론론에서는 뭐하러 구별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공법상 법률관계니까요. 그죠? 공법상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원리들이 있죠. 법도 공법이 적용될 거고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이러는 법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라든지 사적자치 원칙이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은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겠죠. 그러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하겠죠. 일단 관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하겠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재판하겠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게 제 견해고요. 그러면은 행정소송법에 당사자 소송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39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내내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요. 법원에서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거를 행정법원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행정소송법으로 재판을 한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자체로 위법한 거냐? 그 자체로 위법한 거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만약 위법하다면 현실적으로요. 만약 위법하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바로 그냥 판결이 위법해서 다시 재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당사자 소송하고 솔직히 말해서 민사소송하고 닮아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이 특징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관할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전속관할인 거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별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 일단 관할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소송을 두 토막으로 나눠서 개념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한쪽 주체는 한쪽은 행정 주체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이 행정 주체인 경우에도 민사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 소송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4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0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표를 제가 도표로 그려놔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습니다. 가령 말이에요. 가령 과세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한, 그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요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앞에 요 원인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라고 하면 이게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죠. 그러면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거고요. 자, 부당이득의 포인트를 두면 부당이득 민법 741조네? 민사소송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표 보시면은 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가배상 청구. 그러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게 공법관계네? 예. 국가배상 청구, 민법 750조의 특별법, 그러니까 사법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천구역 편입에 의한 소유권 상실, 손실보상 청구, 이거는 어느 쪽을 봐도 다 공법관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앞에 두 개가 문제인데 판례는요, 뒤에 거를 보고 소송물을 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보고, 그러고 판별을 해요. 그래서 다 민사소송으로 보고요.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이나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보고요. 행정법 학자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다수설은 원인관계를 보고서 판별을 합니다. 원인관계를.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판례 이론대로 하면요. 아까 구소송물 이론이잖아요. 판례 이론은 구소송물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실체법 관계마다 실체적 권리가 성립할 때마다 소송물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신소송물 이론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적인 관점에 따라서 판별이 되잖아요. 자, 그럼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요, 청구 취지를 보면은 그게 어떤 실체법상 권리인지 청구 취지만으로 확정이 되죠. 청구 취지로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이행소송에서 나오잖아요. 민사소송법 교과서 다시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단 말이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청구 취지만으로 실체법상의 권리가 뭔지 확정이 안 되잖아요. 청구 원인하고 같이 살펴서 실체법상의 권리가 뭔지를 확정해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민사소송이든 판례 이론에 의하면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당사자 소송 중에서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된 게 뭐냐? 공법상 채무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무효로 한 채무 부존재.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는데 채무 부존재. 이거는 뭐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고요.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거. 공법상 공무원의 지위 확인. 예컨대 정년이 도래했는데 나는 뭐 호적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 되고요. 권리의 존재 확인 청구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 훈장 종류의 확인 소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때 설명했던 거 있죠. 관리처분 계획 결정,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인가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그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도 처분이죠. 그 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조합원 총회결이잖아요. 이 조합원 총회결이 무효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조합원 총회결이 무효확인 소송은 인가 고시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잘 기억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이행소송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행소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같이 봐서 이제 판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돈 관계에서, 금전 지급 관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 석탄 사업법령에 의한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 재해외 위로금, 폐강 대책비 지급 청구 소송, 이런 유형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군법상 법률 관계로 해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액된 연금의 지급소송,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지급소송, 이것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소송,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소송, 이것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소송인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토지보상은요, 무조건 재결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재결을 거쳐야 되는데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재결을 거치지 않고 돈을 바로 달라고 하면 그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예요. 물론 재결을 거쳐도 되긴 해요. 그러면 아까 보상금 증감 소송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 주 36번에 보면은요. 토지보상법상 이제 환매대금 증감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토지 수용을 했는데요. 나중에 토지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소유자가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애초에 보상금 상당액으로 환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저히 증감이 되면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거는 민사소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구공공용지특례법상의 환매가격 증감소송, 이건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구법이고요. 현행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현행 제도하에서의 그 토지보상법상의 환매대금 증감소송이에요. 이거는 민사소송이라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청구예요. 손실보상은 이제 그 토지보상 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손실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가요. 가장 이제 오소독스하다고 그러나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아까 토지보상금 증감소송 지방토지위원회 이런 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토지보상법상에 있는 절차가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거기에 관한 거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그런 보상 절차가 아니고요. 그냥 행정청이 보상 금액을 재결로 그냥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상금 증감 소송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재결 취소 소송만 오로지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심 절차를 거쳐서 보상위원회 같은 보상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이런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고요. 네 번째는 보상금 보상위원회 이런 것조차 없이 그냥 바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거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미 제가 아까도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항고소송 제기하면 돼요. 재결이 처분이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문제인데 보통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경우에 과거의 판례는요. 민사소송으로 봐왔어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는요. 돈 문제만 나오면은 대략 민사소송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400페이지의 표 세 번째 칸 보시면은, 그죠? 네. 앞뒤로 봐도 다 이 공법상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점점 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네. 특히 조세 부가처분에서 문제인데, 조세 부가처분에서 문제예요.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북 세무서장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성북 세무서장이 을에게요, 그죠? 세금 5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과세처분이요, 그 자체로 무효예요. 그 자체로 무효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과세처분이요, 무효는 아닌데 일부 취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직권으로 일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죠. 공정력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확정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일부가요. 직권 취소나 취소 판결에 의해서 일부가 확정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이 경우로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요, 돌려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선불이죠. 생각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선불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가 생겨야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부가가치가 안 생겼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죠. 그쵸?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자, 요거를 무효인 경우를 우리는 오납금이라고. 안 내도 되는 건데 잘못해서 낸 거잖아요. 네. 일부 취소되는 걸 관납금이라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요 취소는 이미 확정된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력이 제고된 취소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요, 을이 바로 소송 안 하죠. 관행상. 소송 안 하죠. 먼저 을이 성북 세무조사한테 환급 신청을 하죠. 나 이렇게 오납금이다, 관납금이다,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데 성북 세무서장이 환급을 해주면 좋은데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각하되죠. 왜냐하면 처분성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세 처분이 무효이면 그 자체로 오납금 반환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권리가 생기는 거지. 성북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해줘야지 5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구조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을이 예컨대 무효란 말이죠. 을이 과세처분이 무효이니까 그 자체로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무효니까. 성북 세무서장이 환급 신청에 대해서 환급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그렇다면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오납금 반환 소송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관납금 반환 소송. 환급세 반환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거냐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거냐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400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칸이네요. 그죠? 그림 중에 법원은 과온학급 환급 청구권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뒤에 네모. 그러면은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으로 보는 거죠. 네?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곰곰이 대법원이 생각하더라도 판례가 생각해 보더라도 요 두 개까지는 그럴 법한데 이거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환급해 주라고 하니까 환급하는 거지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당사자 소송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도 민사소송인 거고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만 판례는 아직까지는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이고요. 요 밑에 것만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국가배상이요. 국가배상은 뭐 아까 설명을 다 한 거고요. 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뭐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되는데 408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인으로 행세해서 뭐죠? 사인으로 행세해서 계약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행정재산이라도요. 같은 국유재산이라도요. 행정재산에 관한 거는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해서 특히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관계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 뭐 관계는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그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체결된 조달계약, 물건을 사는 계약, 물품을 사는 계약 또는 도급계약, 이거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돼. 물론 거기서 부정당 거래 행위가 있었다든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실 테고요. 그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하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은요, 사적 자체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입찰 참가 담당 공무원이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어긋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게 되면 그 자체로 무효일 수가 있죠. 그 자체로 무효일 수가 있잖아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어긋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판례처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법리가요. 자, 민법 여러분들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민법. 자, 민법이 더 우선해요? 계약이 더 우선해요? 원칙적으로. 민법이 우선해요? 계약이 우선해요? 계약이 우선하죠. 계약을 깨는 법률 조항은 뭐예요? 민법으로 따지면 민법 2조하나 아니면 민법 103조 뭐 불공정 거래행위나 뭐 반사이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강행법규여야 되는 거지, 강행법규.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서 강행법규는 뭐겠냐? 일단 계약서를 써야 된다.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서면주의를 채택해야 되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입찰 요건이 갖춰지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수의계획을 맺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가개혁법상의 어떤 조항들에 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뭐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 거래 행위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판례는 그런데요. 판례 이론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판례 이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수험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학자들이 보기에는 판례 이론이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판례 이론이 엉터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일단 입법 의도가 그랬다. 행정소송법을 1984년도에 전면 개정할 때 그런 취지로 입법을 한 거다. 원인관계 앞에 내모를 기준으로 할 것을 생각했었던 거였다. 근데 법원에서 그걸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입법 형식에서요. 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조문을 읽어보시면은 그 조문이 어떻게 됐죠?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조문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예시죠, 예시. 그러면은 앞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원인관계를 살피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게 비판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판례는요, 공법상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 아까 과세 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법상 부당이득하고요, 사법상 부당이득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꼭 같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라도 이 공법상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행정법학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설은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민사소송으로 봐왔느냐? 왜 이런 판례 이론을 형성했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1998년 이전까지는요, 행정소송이 2심제였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취급하면 3심이 되는 거고요.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하면 2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3심으로 하는 게 당사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행정법원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판사들이 행정사건을 처리해 보려면요, 고등법원 판사가 돼야지 돼요. 그러면 고등법원 판사가 되려면은요, 판사 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법원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사법연수는 2년이잖아요. 사법시험은 2차 시험에 행정법 잠깐 공부했다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행정사건, 이게 참 어렵죠. 원래 행정법은요, 뭐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경력이 많은 판사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민사소송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행정법원의 전문법관, 행정법을 좀 아는 그런 법관들로 구성된 행정법원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좀 법원도 사고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제 4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의 구별 문제인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민사소송하고 당사자소송 구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항고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케이스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A라는 사람이요. 퇴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인데요. 자,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죠. 연금공단인가? 관리공단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급여 결정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게 확인이 일단 돼야 되죠. 두 번째는 급여액이죠. 그런데 급여액을 이 퇴직 공무원은 월 한 500만 원씩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퇴직 공무원의 통장에 300만 원씩만 넣어줘요, 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퇴직 공무원 A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급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 민사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법상의 문제니까 당사자 소송이겠죠. 매월 200만 원씩의 차액을 달라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이 사람의 연금 청구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 거를 확인만 해준 건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답은 전자에 있죠. 급여 결정 때문에 이 사람의 청구권이 생겼겠죠. 권리가 형성이 됐겠죠. 일단 공무원인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무슨 소송을 해야 돼요?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 소송.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그죠? 매월 500만 원씩 이제 받아왔어요. 매월 500만 원씩 받아왔어요. 2020년 10월 1일부터 매달 500만 원씩 월급으로, 통장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꼽혀요. 근데 연금개혁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1일 날이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매월 300만 원씩 들어와요.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소송 제기해야 돼요,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어떤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분이 있어야지 항고 소송을 제기하지. 그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기술적으로 어떤 걸 해야 돼요?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위헌 법률 대청 신청을 해야겠죠. 그죠? 네,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416페이지로 가보세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급여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행정청의 급여 결정에 의해서 형성되면은 항고소송을 하는 거고요. 급여 결정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네, 그러면은 처분이 없으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에 최초의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당사자 소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사례로요. 417페이지입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금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광주민주화 보상금은요, 그거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제외이로금도 석탄환야 사업단에 의한 제외이로금도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보상금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은 또 항고소송으로 돼 있어요. 판례가. 헷갈리죠.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사자 소송이고요. 그냥 민주화운동은 항고소송입니다. 판례상 그렇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생략하고요. 그냥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이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하고 항고소송의 대체 가능성인데요. 자,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그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이 선행되거나 아니면 관련 청구로 적어도 병합이 돼야 되죠. 그죠? 네.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서로 되는 거죠. 네.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민중소송으로 가세요. 자, 민중소송은 지금 설명하는 민중소송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기관소송은 지금까지의 소송 유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객관소송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개별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자,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죠. 없이니까 객관소송이라는 얘기죠.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자, 민중소송 하니까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그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용어라서 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공익소송이라고 민중소송이라고 쓰고요. 공익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행법상 대표적인 공익소송은 뭐가 있느냐면은 선거에 관한 소송하고요. 투표에 관한 소송하고요. 주민소송이 있어요. 근데 선거에 관한 소송하고 투표에 관한 소송은 그닥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고요. 주민소송으로 이제 가시죠. 자, 주민소송이 요새 좀 핫한 소송 유형이잖아요. 그죠? 자, 주민소송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겠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7조에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그 중지, 시정,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주민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바로 항고소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전치해야 돼요.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전치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주민소송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의 전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민소송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누구한테 요구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거를 1호 소송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행정처분인 당의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세 번째, 이거 2호 소송이라고. 세 번째,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네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요 네 가지 유형의 소송 형태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소송으로 갔어요. 자, 기관소송은요. 제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기관소송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소송이라는 거는 권리 주체들끼리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관은 자연인으로 따지면 오장육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법인으로 따지면은 대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 소송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행정 조직은요. 행정 조직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뭐 피라미드 구조, 개서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 기관과 요 기관 간의 분쟁이 있으면 상급 기관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해결하는 거죠.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어디에 써져 있냐면은 헌법에 써져 있어요. 헌법에 써져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법원은요. 법원은 이 기관 내부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상급관청 아니면은 대통령이 해결하는 거지 법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행정 조직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하고의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직권 상급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은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관 소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있는 거죠. 행정조직 밖에 있는 거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독립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독립합의체,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중앙소방청장에게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행정조직이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전자의 문제, 요거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법정돼 있죠. 그걸 기관 소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관 소송 법정주의입니다. 그렇죠?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으로 판례가 형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최근에는 뭐죠?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개정이 돼서 부패방지법이 개정돼서 이거 항고 소송으로 아예 하도록 입법화됐습니다.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 관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관 소송만 생각해 보니 또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또 있어요. 법원에서는 안 해요. 근데 있어요. 뭐예요? 권한쟁의죠. 권한쟁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권한쟁의가 있잖아요. 근데 기관 소송이 있고요. 근데 양자는 사실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자에 또 볼성사나운 권한 다툼이 있겠죠. 법원 일이냐, 헌법재판소 일이냐. 근데 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주로 싸우는 게 두 개죠. 하나는 법규 소원을 인정할 거냐. 또 하나는 한정위원을 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근데 세 번째 테마가 기관 소송하고 이 권한쟁의가 서로 누구 관할이냐 갖고 싸우는 건데 이거는 대법원이 불리하게 돼 있죠. 법원이. 왜냐면은 기관 소송은 법정주의지만 권한쟁의는 법정주의가 아니잖아요. 해석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의 다툼이. 자, 어쨌거나 원래 기관 소송은요. 원래 기관 소송에서의 기관은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 기관 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동일하지 않은 행정주체 사이의 기관 간의 소송도 기관 소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특별시장은요, 국가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다른 행정주체잖아요. 예, 기관 간의 다툼이잖아요. 그것도 기관소송이라고 원래는 해석을 했어요. 했는데,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소 관할로 되면서 기관소송하고 권한쟁의하고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의 기관 간의 소송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행정주체 사이의 기관 간의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이 하나가 있고요. 교육감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이 두 번째입니다. 예, 관한 것. 자, 그런 다음에 433페이지로 가서 그러면은 지금 뭐 거의 유일한 기관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례의 제정 절차는 이 표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자,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조례안을 법률의 제정 절차하고 비슷해요. 그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제2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2 요구를 하면은 지방의회에서 제적과반수의 뭐 3분의 2인가 찬성으로 다시 결의를 해야 돼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법령에 위반된다,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이죠. 왜냐하면 제1을 했으니까. 그냥 의결이 아니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제2요구나 아니면 제소를, 대법원의 제소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요, 상급관청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제2요구나 제소 지시를 안 따랐어요. 제2요구만 하고요, 제소 지시를 안 따랐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네 번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아예 제2요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때의 소송은 뭐예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게 된 거죠.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2요구를 안 했으니까 의결을 한 번만 달랑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재의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주무부 장관이나 뭐 상급,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특별시 사무구청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서북구 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묶음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묶음이죠. 왜냐면은 당사자로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고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경위에 어쨌든 간에 감독관청이 원고가 되고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독자적인 소재겠죠.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됐는데 피고는 지방의회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기관소송이 되겠죠. 아까 설명한. 근데 두 번째 감독관청이 원고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동일한 행정주체 사이에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소송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 기관소송으로 볼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37페이지예요.
437페이지인데 자,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거예요. 자, 조례가요. 조례안이요.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요. 조례안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어요. 근데 5조만 법령에 위반됐다,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조에 대해서만 제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거를 특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소송은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해 보기에 5조만 위법하고요. 나머지 1조부터 4조, 6조부터 10조까지는 적법해요. 그러면은 조례안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되는 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은 5조만 무효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되겠죠. 전부 무효설입니다. 전부 무효설. 다만 심리의 범위는 제의를 요구했던 그 부분만 심리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조례안 기관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요, 이렇게 해서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겁니다. 나름 열심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 책에는 없지만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을 하고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